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문과 후문으로 들어온 좀비들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20층 높이인 옥상에서 내려다봐도 그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고장난 로봇 같은 움직임이며 피로 물들어 있는 모습 등이 결코 정상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산후조리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상현상으로 인해 좀비로 변하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산후조리원은 이상현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저 아래가 좀비들에게 점령당한 이유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산후조리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던 탓이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뭔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진실 여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옆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 형사가 손에 쥐고 있는 무전기에서 난 소리였다. 군인들이 가져온 장비였다. 현재 군인들은 2인 1조로 3개의 동에 각 한 조씩 배치되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흩어졌다. 정 형사와 최 선생은 나와 영성 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다.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보내온 건 이 건물 2층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이었다. 나와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정 형사가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겠다고 대답했다. 옆에 있던 영성 씨가 무슨 일이냐고 정 형사에게 물었다. 2층 상황이 아무래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모양입니다. 내려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형사의 말에 영성 씨도 같이 내려가겠다고 나섰다.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옥상에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나는 두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일단 저 혼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 형사가 영성 씨에게 무전기를 건네주었다.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지 모르니까 주파수는 되도록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를 보면서 나는 담배를 물었다. 상쾌한 아침이어야 하는데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밤을 새워서 피곤하긴 했지만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성 씨가 저 먼 곳에 시선을 던지며 나에게 물었다. 나도 궁금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런 걸 보면 바깥은 더 심하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게 지금으로선 아주 위험한 짓인 것 같습니다. 내 얘기에 영성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보았던 마지막 이탈자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경계 근무를 서던 군인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절망에 가까운 현실을 알려준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정문을 지키던 군인 2명이 방아쇠를 당기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들이 겨냥한 총구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림잡아 10명 정도 되는 좀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행동이 빠른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에 휩싸였다. 선두에 서 있던 좀비 중 하나는 턱이 아예 없었다.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혀가 꿈틀대며 움직였다. 그야말로 공포영화에서나 봤음직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좀비는 양쪽 팔이 없었다.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뜯겨져 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관리사무소에 있던 사람 중 몇 명이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니 해도 앞거는 임신부였을 좀비들이었다. 볼록하게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먹잇감을 찾아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들은 몸에 특별한 상처나 외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온 흔적이 입가와 옷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던 군인들도 그녀들에겐 차마 총구를 돌리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오면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다리를 쏘는 식으로 방어를 했다. 몸을 지탱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것들은 두 팔을 이용해 천천히 기어왔다. 불은 배를 바닥에 질질 끌면서 그것들이 괴성을 내질렀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순식간에 흩어져 달아났다. 남은 건 나, 영성씨, 최 선생, 정 형사 그리고 이 소장과 부녀의 관계자 2명이었다. 물론 군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아있었다. 후문 쪽에서 경계에 근무를 서고 있던 군인 3명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중간 지점인 놀이터로 후퇴했다. 계획이 있습니까? 정 형사님? 뒷걸음치면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계획이나 마나 어차피 밖으로 나가긴 다 글렀네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부녀의 관계자 2명의 눈치를 살폈다.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아줌마들만 남아있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최대한 버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을 리 없었다. 놀이터에서 나머지 군인들과 합류한 뒤 정 형사가 군인들을 2인 1조로 재편성했다. 아파트 건물이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였다.
건물 하나에 한 조씩 배치되었다. 휴대폰이 불통인 와중에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부녀회 관계자 2명은 나와 다른 동에 살고 있었다. 군인 2명의 호의를 받으며 그녀들은 집으로 향했다. 이 소장은 우리와 다른 조하고 움직이기를 원했다. 관리사무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조에도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로서는 그가 다른 조에 합류한다는 게 퍽 다행스러웠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가운데 이 소장 같은 중늙은이를 돌봐줄 만한 여유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어쩌면 이 소장도 그런 상황임을 눈치챘기에 우리와 떨어지려고 했는지도 몰랐다. 각자 가야 할 곳으로 향하는 그들을 보고 나서 우리도 발길을 돌렸다. 나와 영성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여행용 가방을 든 남자가 나왔다. 들어가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를 발견한 우리가 거의 동시에 외쳤다.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코웃음을 쳤다. 자기 뜻대로 할 테니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가운데에 손가락을 내보인 다음 정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그가 빠져나온 건물을 향해 있는 힘껏 뛰어갔다.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중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군인들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건물의 공동현 관문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유리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좀비를 피해 정문으로 뛰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내다보였다. 과연 정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수나 있을지 궁금했던 순간 때로 몰려온 좀비로 인해 길이 막히고 말았다. 당황한 듯 우물쭈물하던 남자가 뒤돌아서자 좀비가 그를 덮쳤다. 비명을 질러볼 새도 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그가 우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부들부들 떨리던 손은 이내 곧 바닥으로 떨어졌다. 굶주린 좀비 무리가 그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최 선생이 울먹이며 영성씨 품에 안겼다. 그런 그녀를 보듬어주면서도 그의 시선은 바깥에 꽂혀 있었다. 그의 시선에서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나름이구나 생각하며 나는 정 형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유리문도 곧 깨지고 말 거예요. 바리케이드를 쳐놔야 합니다. 공동현관문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좀비 무리를 내다보며 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빈집이 꽤 많을 겁니다. 문을 열 수 있다면 무작정 들어가서 바리케이드로 쓸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 형사가 말하는데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 쪽에서 심상치 않은 괴성이 들려왔다. 현관문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신경을 써야 했다. 군인이 갖고 있는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른 조에서 통신을 원한다는 신호였다. 이 소장을 데려간 조에서 소식을 보내왔다. 그곳은 공동현관문을 미처 닫지 못해 좀비들이 1층을 점령해버렸다는 소식이었다. 불행한 소식이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도 보였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참의 온갖 가구로 바리케이드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2층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했다. 지하주차장 쪽은 어차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곳까지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선 1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 대피시켜야 했다. 현관문과 지하주차장은 군인에게 맡겨놓고 최 선생은 19층에 있는 나의 집으로 올려보낸 뒤 우리는 1층에 있는 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양쪽 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 형사와 영성 씨가 초인종 다음으로 문을 직접 두드리는 동안 나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아직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피 냄새가 진동했다.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거실은 그야말로 끔찍한 살인 현장이었다. 시체는 전부 두 구였다. 하나는 소파에 엎드린 자세로 놓여 있었다. 얼굴은 거실을 향해 모로 돌아가 있었다. 감지 못한 두 눈엔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다른 한 구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소파에 있는 여자의 어머니인 듯한데 그녀의 등에는 식칼이 꽂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소파 밑으로도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눈에 띄었다. 딸인 듯한 여자는 배에 치명상을 입은 걸로 추측되었다. 모녀를 죽인 범인이 거실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액자 안에 들어있는 건 가족 사진이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모녀 사이에 남편이자 아버지였을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나는 기억 속에서 쉽게 찾아냈다. 탈출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해버린 마지막 이탈자가 바로 그였다. 사진 속에 있는 세 가족은 행복해 보였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표정들이었다.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가급적 반상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미경이는 혹시 알지도 몰랐다. 어떤 가족이었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나는 이내에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미 죽어버린 가족에 대해 미경이가 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와 딸을 죽인 뒤 저 혼자 살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그는 이미 좀비의 한 끼 식사로 생을 마감했다. 옆집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 형사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큰 소리로 알려주었지만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좀비들의 위협에 더 가까워졌다. 못내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긴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2층은 한 곳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사람이 남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매우 협조적이었다. 빈집에서 갖고 나온 가구와 전자제품들로 1층과 2층 중간에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책상을 엎어놓고 그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았다. 최신형 텔레비전보다 구형이 바리케이드를 쌓기엔 제격이었다. 비정한 아버지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당해버린 집에는 신형과 함께 구형 텔레비전도 있었다. 거실엔 신형 텔레비전이 벽에 붙어 있었고 안방엔 덩치 큰 구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밖으로 끌고 나오기는 수월했다. 낑낑대며 계단참까지 옮기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는 바리케이드를 최대한 견고하게 쌓았다. 바리케이드를 쌓고 나서 잠시 쉴 때까지도 아래에선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현관문이 깨지거나 지하주차장을 통해 그것들이 침입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시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전 연락을 받고 2층으로 내려간 정 형사가 과연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옥상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영성 씨를 보았다. 우리가 먼저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말하자 영성 씨가 무전기를 들었다. 묵직해 보이는 무전기에서 금방이라도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무전기를 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져있던 그가 결심한 듯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댔다. 어쩌면 그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했을 터였다. 아니면 연락을 취하지도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연락해보자고 제안한 게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 형사님? 영성 씨의 질문 뒤에 우리는 정 형사의 대답을 기다렸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약간 소란스러워졌던 모양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관문이 튼튼해서 아직 1층으로 좀비들이 밀려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급적 큰 소리는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밀어보면 그것들은 소리에 민감한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싸웠답니까? 영성 씨가 던진 질문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질문이 어이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기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었다. 도대체 제정신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다들 신경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더위로 인한 불쾌지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음식 때문에 싸운 모양입니다. 음식이요? 영성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우려했던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눈치였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다. 3층에 사는 그 말라깽이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옆집에 가서 쌀을 얻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많이도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부탁한다고 말한 모양인데 이런지 아예 거절하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 아저씨가 심한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이었나 봅니다. 결국 화가 난 말라깽이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를 불러내서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였다. 무전을 끝낸 영성 씨의 얼굴에 걱정스러워하는 기색이 드러났다. 그런 그에게 나는 담배를 권했다. 기다렸다는 듯 그가 담배를 입에 문 다음 불을 붙였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나는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다. 그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식량이 떨어지는 집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식량 쟁탈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었다.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 씨는 우리 집에 식량이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아파트에 갇히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나와 미경이가 먹는 것만으로도 식량이 모자라게 될 것이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여겨졌다. 준비는 해야겠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의 시선을 피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경비실에서 함께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이란 곧 군대의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금쯤 밖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품어보았다. 그때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좀비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게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던 그것들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곳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옆으로 두세 개 라인쯤 떨어져 있었다.
한 동이 5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엔 공동형 관문 역시 총 5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다른 곳은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옥상에 있는 다른 문들을 살펴보았다. 공동형 관문과 똑같이 옥상 문도 모두 5개였다. 그중 하나가 벌컥 열리면서 남자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문을 잠그는 그를 향해 우리는 서둘러 다가갔다.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이봐요, 무슨 일입니까? 영성 씨가 남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 집사람을 그 괴물이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얘기를 계속 들어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난 배경과 시간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 아주 힘드시다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그가 눈을 깜빡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몇 층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10분도 안 됐어. 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리고 난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 그렇다는 건 아직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영성 씨가 무전기로 현재의 상황을 정 형사에게 알렸다. 군인 한 명을 데리고 정 형사가 옥상으로 올라오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무전을 끝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남자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다른 옥상 문으로 다가갔다. 긴장한 표정으로 영성 씨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나는 그 뒤에 서서 안쪽을 살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가 만들어낸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